화려하지만 싸늘한 공기가 흐르는 윤 회장의 저택 다이닝룸. 그곳의 저녁 식사는 장례식처럼 무겁고 조용했다.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최고급 식기 위로 눈부신 빛을 쏟아냈지만 테이블에 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패션그룹 JY의 회장인 윤태섭은 나날이 조여오는 파산의 압박에 수프 그릇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불안과 기대를 애써 감추는 아내 박혜진과 오늘 저녁의 주인공인 딸 윤채리가 앉아 있었다. 채리는 이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곧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인 태산그룹의 며느리가 된다는 사실에 도취해 있었다. 어머니, 태산그룹의 며느리가 되면 가장 먼저 청담동에 제 이름을 딴 부티크부터 열 거예요. 파리의 패션 위크에도 매년 VVIP로 초대받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테이블의 가장 끝자리. 마치 그림자처럼 앉아있는 윤서아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윤 회장의 전처소생 딸이었지만 이 집에서는 이름 없는 하녀나 다름없었다. 낡고 색이 바랜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조용히 다른 가족들의 물잔을 채우며 이 모든 대화를 감정 없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그녀의 고요함은 이 집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바로 그때 박혜진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뜬 태산그룹 비서실이라는 글자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여보세요, 네. 실장님, 그럼요. 저희 체리는 모든 준비가 되었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하지만 통화가 길어질수록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전화를 끄는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체리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무슨 일이래요? 엄마, 혹시 결혼 조건이라도 바뀌었나요? 박혜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게 권대환 회장님의 뜻이라고 하는구나. 그분 손자가 지금 시골 농장에서 지내고 있단다. 경영 수업의 일환으로 땀의 가치를 배우게 하려는 거래. 그래서 결혼 전에 네가 먼저 그 농장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과 지내며 서로를 알아가야 한다고 하는구나. 농장이요. 체리의 목소리가 일순간에 날카로워졌다. 지금 저더러 흙냄새 나는 시골뜨기 농부랑 결혼 전에 먼저 만나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내가 누군데 JY그룹의 윤채리가. 어떻게 그런 총우석에서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꿈꾸던 화려한 재벌가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흙먼지 날리는 시골 풍경만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박혜진은 딸을 달래려 애썼다. 체리야, 진정해. 그래도 태산그룹의 후계자야. 잠시 그러고 있는 것뿐이지. 하지만 체리는 막무가내였다. 싫어요. 절대 안 가. 차라리 이 결혼 안 하고 말지. 흙 파먹고 사는 남자랑은 단 하루도 같이 못 있어. 그녀의 울부짖음에 파산 직전의 회사를 살릴 유일한 동아줄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 박혜진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에 테이블 끝에 조용히 서서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고 있는 서하의 모습이 들어왔다. 박혜진의 머릿속에 악마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방법이 있어. 우리 체리가 직접 갈 필요는 없지. 우리 집에 딸이 하나 더 있으니까. 모든 시선이 서에게로 향했다. 체리는 어머니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리고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한 얼굴로 서하를 가리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인했다.
나 대신 저 가난한 농부와 결혼해. 그 말은 서아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마치 쓸모없는 물건을 떠넘기듯. 자신의 인생을 결정해버리는 언니와 계모의 모습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서아는 처음에는 거부했다. 아무리 핍박받는 삶이라도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팔아넘길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서재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흐느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돌아가신 서아의 친어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다. 미안하오, 지수씨. 내가 무능해서 당신이 평생을 바친 회사를 지켜주지 못했소. 아버지의 절규는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JY그룹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식물학자였던 어머니의 꿈과 아버지의 청춘이 담긴 곳이었다. 계모와 이복 언니의 사치로 인해 망가져 버렸지만 그 뿌리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다. 서하는 결심했다. 이 결혼이 아버지를 구하고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그녀는 자신에게 버려진 운명을 스스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서하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설 준비를 했다. 체리와 박혜진은 마치 큰 짐을 덜어낸 듯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거기 가서 분수에 맞게 행동해. 절대 내 정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넌 처음부터 윤체리인 거야. 알겠어. 박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하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방 창개는 그녀가 정성껏 돌봐 겨우 새싹을 틔운 작은 난초 화분이 놓여 있었다. 마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은 그녀 자신처럼 서울을 벗어나는 버스의 창밖 풍경은 잿빛 빌딩 숲에서 푸른 논밭으로 서서히 바뀌어갔다. 윤서하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생전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과 막막함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지난 1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저택의 싸늘한 공기와 경멸의 눈빛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분명 위안이었지만 앞으로 마주할 미지의 삶에 대한 두려움 또한 컸다. 그녀는 윤채리라는 거짓된 이름표를 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목적지는 그녀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낡고 허름한 농가를 생각했던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이 펼쳐진 초록의 계곡과 그 안에 자리 잡은 거대하고 현대적인 농장이었다. 수십 개의 첨단 유리 온실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고 잘 구획된 밭에는 자동 관계 시스템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리고 있었다. 이곳은 가난한 농부의 터전이 아니라 잘 설계된 거대한 기업형 농원에 가까웠다. 그녀가 버스 정류장에 홀로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픽업 트럭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이었다. 작업복 차림에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무심한 듯 보이는 깊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나지막이 물었다. 윤채리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서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려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고 남자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그녀의 작은 가방을 트럭 짐칸에 실었다. 차를 타고 농장으로 들어가는 내내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남자는 자신을 권희준이라고 짧게 소개했을 뿐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그의 무뚝뚝함은 경계심이라기보다는 타인에게 불필요한 감정을 쏟지 않는 사람,
특유의 성향처럼 보였다. 농장 한가운데 위치한 숙소는 소박하지만 정갈했다. 권희주는 그녀에게 방을 안내해주며 말했다. 내일부터 할 일이 있을 겁니다. 도시 아가씨가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말에는 약간의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는 듯했다. 그는 윤채리라는 이름의 여자가 사치스럽고 철없는 재벌가의 딸일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하의 초라한 행사액은 그의 그런 편견을 더욱 굳히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서하는 이준을 따라 거대한 유리 온실 중 하나로 들어갔다. 온실 내부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었고 희귀한 약용 허브들이 자라고 있었다. 이준은 한쪽 구석, 유난히 시들시들한 식물들이 자라는 구역을 가리켰다. 이것들은 유럽에서 들여온 고가의 품종인데 어째서인지 여기서만 맥을 못 추고 있어. 원인을 알겠소. 윤채리 씨, 그의 질문은 명백한 시험이었다. 하지만 그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서하는 식물을 보는 순간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불안감을 잊었다. 그녀는 식물학자였던 어머니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아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식물에 다가가 잎의 색깔을 살피고 흙의 습도와 질감을 손끝으로 느껴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진지한 전문가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한참 동안 식물과 흙을 살피던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토양의 산도가 너무 높고 마그네슘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식물은 강한 직사광선보다 반음질을 좋아하는데 채광량이 너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아마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설명은 막연한 추측이 아닌 오랜 경험과 깊은 지식에서 우러나온 정확한 진단이었다. 권희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놀라움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도시 아가씨의 어설픈 대답을 예상했었지만 돌아온 것은 전문가 수준의 분석이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과 소박한 옷차림 너머 식물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는 진정한 열정과 생명력을 발견했다. 그는 처음으로 윤채리라는 이름의 이 여자에게 흥미를 느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의 어색한 공기는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다. 이주는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지 않았고 서하는 그의 묵묵한 신뢰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들어가던 허브들을 위해 직접 배양토를 만들고 차광막을 설치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죽어가던 식물들은 기적처럼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이준이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소박한 식사를 함께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 저택의 가식적인 대화보다 훨씬 편안하게 느껴졌다. 서하는 밤이면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았다. 거짓된 이름으로 시작된 삶이었지만 그녀는 이곳에서 난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죽어가던 난초처럼 새로운 희망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서울의 윤채리는 거짓된 약혼녀 행세를 하며 나비처럼 사교계를 날아다녔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브런치 모임에서 태산그룹의 후계자와 약혼했다는 사실을 은근히 과시하면서도 정작 그 후계자가 농부라는 사실은 쏙 빼놓고 이야기했다. 아직은 베일에 쌓인 분이라서 말하기가 좀 그렇네. 할아버님께서 워낙 끔찍이 아끼셔서 세상에 드러나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 그녀의 능청스러운 거짓말에 친구들은 부러움에 탄성을 질렀다.
그녀와 어머니 박혜진은 윤서아를 시골로 보내버린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자축했다. 박혜진은 태산그룹과의 혼담을 미끼로 위태롭던 회사에 간신히 급한 불을 껐고, 체리는 다른 재벌 2세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며 더 나은 사냥감을 물색했다. 그녀에게 태산그룹의 농부 후계자는 그저 보험일 뿐. 만약 더 좋은 조건의 남자가 나타난다면 언제든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세계에서 결혼은 사랑이 아닌 가장 비싼 값에 자신을 파는 비즈니스였다. 같은 시각 초록의 계곡 농장에서 윤서하는 흙과 식물을 벗삼아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었다. 그녀와 권희준의 관계는 함께 땀 흘리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있었다. 이준은 서하의 재능을 알아본 뒤 그녀에게 농장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 그것은 바로 수년간 농장의 연구원들이 번번이 실패했던 멸종 위기종인 설화란, 쉐화란을 복원하고 대량으로 재배하는 일이었다. 설화란은 희귀한 약재로 쓰이는 귀한 난초였지만 재배 조건이 극도로 까다로워 인공적으로 키우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준이 내민 이 과제는 서에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자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기도 했다. 서하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을 느꼈다. 짓밟히기만 했던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 앞에서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매달렸다. 두 사람은 함께 낡은 식물 도감을 뒤지고 토양의 성분을 분석하며 설화란만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나갔다. 그 과정에서 서하는 이준이 단순히 땀만 흘리는 농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농업기술과 생명공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화학 비료와 농약에 의존하지 않는 완벽한 유기농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대한 꿈을 품고 있었다. 그의 비전은 서하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 늦은 밤, 연구에 몰두하던 두 사람은 온실에서 소박한 야식을 함께했다. 이준은 무심한 표정으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소. 땅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사람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난 이곳에 있는 거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가치를 배우기 위해서. 그의 말에서 서하는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과 진정성에 대한 갈망을 느꼈다. 그녀 또한 식물학자였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모든 씨앗 안에는 거대한 숲을 피워낼 잠재력이 숨겨져 있다고. 중요한 건 그 씨앗이 뿌리 내릴 땅과 기다려주는 정성이라고요. 그녀의 말에 이준은 한참 동안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 속에서 상처와 그리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았다. 둘의 관계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갑작스러운 한파가 닥친 밤이었다. 아직 연약한 설화란의 유묘들이 밤사이에 급격한 기온, 저하로 모두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비상벨이 울리자 두 사람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 온실로 향했다. 그들은 밤새도록 온실의 난방 장치를 수리하고 유묘 하나하나에 보온 덮개를 씌워주며 사투를 벌였다. 동이 틀 무렵 기적적으로 모든 유묘를 살려낸 두 사람은 탈진한 채 온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눈빛이 깊게 얽혔다. 이준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서하의 뺨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다. 그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에 서하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주인과 가짜 약혼녀라는 벽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남자와 여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세상에 서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며칠 후 서한은 아버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는 그저 그녀의 안부를 물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지친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 행복이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잠시 잊고 있었다. 이준을 향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윤채리의 대역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 또한 커져만 갔다. 며칠 뒤 그들이 애지중지 돌보던 설화란 중 하나가 마침내 작은 꽃봉오리를 터뜨렸다. 눈처럼 희고 아름다운 꽃이었다. 이준은 그 꽃을 바라보며 서에게 말했다. 당신이 해냈소. 당신은 죽어가던 것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 있어.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서하는 얼굴을 붉혔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이 꽃처럼. 그들의 관계도 과연 진실이라는 햇빛 아래 활짝 피어날 수 있을까? 윤서아가 시골 농장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는 동안 그녀가 떠나온 서울의 JY 그룹에는 검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아침 경제 뉴스를 통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국내 패션업계의 무자비한 포식자로 알려진 라이벌 기업 베리디안이 JY 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 합병 M&A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베리디안의 한상진 회장은 JY 그룹의 취약한 재무 구조와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파고들어 회사를 헐값에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JY 그룹의 본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불안에 휩싸인 직원들은 술렁였다. 박혜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한상진 그 늙은 여우가 감히 내 회사를 넘봐. 그녀는 태산그룹과의 혼담이 성사된 이후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에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오만한 자신감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윤채리는 쇼핑을 즐기다 말고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회사로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회사가 망하기라도 하면. 태산그룹과의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건데? 내 인생은 그녀의 걱정은 회사의 안위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가 망가질 수 있다는 이기적인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에게 JY그룹은 그저 자신의 화려한 삶을 뒷받침하는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다. 박혜진은 이성을 잃고 허둥대는 딸을 다그쳤다. 정신 차려. 윤철이 우리에겐 아직 태산그룹이 있어. 그들이 약속한 투자금만 들어오면 이 위기를 막을 수 있어. 당장 권대환 회장님께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해. 그녀는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태산그룹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당연히 권 회장이 미래의 사돈으로서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비서실장의 반응은 예상외로 차가웠다. 회장님께서는 현재 중요한 외부 미팅 중이십니다. 메모 남겨드리겠습니다. 박혜진은 다급하게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기계적인 의뢰함 뿐이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태산그룹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JY그룹의 주가는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었고 박혜진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녀는 다시 한번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절박한 목소리였다. 실장님, 정말 긴급한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가 넘어가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제발 회장님과 연결 좀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번에 돌아온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싸늘해져 있었다. 말씀은 전해드렸습니다만 회장님께서 별다른 지시가 없으셨습니다. 더 이상은 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참다 못한 체리가 전화를 빼앗아 들고 소리를 질렀다. 여보세요, 나예요. 윤체리 당신들 회장님 미래의 손주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요. 지금 당장 회장님 안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당장 연결해요. 그녀의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는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갔다. 비서실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연락도 받지 않겠다고 명확히 지시하셨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다. 박혜진과 체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다. 명백한 거절이자 의도적인 외면이었다. 박혜진의 머릿속에서 불길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대체 왜 권대환 회장이 자신들을 이렇게 내팽개치는 거지? 혹시 시골로 내려간 윤서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인가? 그들의 완벽했던 계획에 어딘가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혜진은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윤태섭 회장과 마주해야 했다. 그는 술에 취해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의 끝없는 탐욕과 허영심이 지수서화의 친모가 남긴 회사를 망가뜨리고 있어 서화까지 그 시골로 팔아넘기더니 결국 우린 버림받은 거야. 그의 분노는 무기력한 남자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절망의 끝에 몰린 체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틀렸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그 농장에. 그 총우석에 모든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그 가난뱅이 농부놈이랑. 재수없는 윤수한년이 무슨 꿍꿍이를 벌이고 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말겠어. 그녀의 눈은 분노와 도끼로 이글거렸다. 자신들이 내버린 운명이 이제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초록 계곡의 평화로운 아침은 농장의 비포장도로 위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검은색 세단 한 대에 의해 깨졌다. 그 육중하고 위압적인 차량은 농장의 소박한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설활한 온실에서 서하와 함께 배양토를 점검하던 권희주는 차를 발견하고는 순간 동작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서 평소의 무심함이 사라지고 긴장과 존경심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서하는 직감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 찾아왔다는 것을.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깊은 연륜과 위엄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바로 대한민국 재계에 살아있는 전설, 태산그룹의 권대환 회장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먼저 잘 가꾸어진 농장 전체를 천천히 훑었다. 튼실하게 자라는 작물들과 활기 넘치는 농장의 풍경에 그의 입가에 희미한 만족의 미소가 번졌다. 이주는 흙 묻은 손을 작업복에 닦으며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할아버님, 어인일로 예고도 없이. 권 회장은 손자의 인사를 가볍게 받으며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준의 곁에 서 있는 서혜계로 향했다. 그는 이미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JY그룹의 소동과 박혜진의 비서실을 마비시킬 듯한 전화 공세에 대해 모두 보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는 가짜 윤체리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이쪽은 윤체리 양이냐 권 회장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힘이 실려 있었다. 서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앞에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불안한 눈빛과 소박한 옷차림, 그리고 일하느라 흙이 묻은 손은 권 회장이 사전에 보고받았던 윤채리의 프로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권 회장은 교활한 늙은 사업가였다. 그는 단번에 이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JY그룹이 파산을 면하기 위해 철없는 진짜 딸 대신 이 순박해 보이는 아이를 대역으로 보냈다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분노 대신 차가운 호기심이 일었다. 그는 서에게 다가가 그녀가 정성껏 돌보고 있는 설화란 화분을 가리켰다. 이 귀한 것을 키우고 있었다니 실력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 꽃에 대해 설명해 보거라. 그의 질문은 덫이었다. 사교계를 떠도는 진짜 윤채리라면 절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서에게 그 질문은 자신의 세상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장이었다. 그녀는 자신 앞에 노인이 누구인지 잠시 잊고 식물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설화라는 이름처럼 눈의 결정 같은 순수함을 가졌지만 사실은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는 꽃입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내며 가장 추운 계절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그녀는 설화란의 생태와 재배의 어려움, 그리고 그 약용 가치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과 존중심이 담겨 있었다. 권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는 서하의 빛나는 눈 속에서 젊은 시절 식물 연구에 평생을 바쳤던 자신의 아내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 아이가 거짓된 이름 뒤에 숨어 있지만 그 영혼만은 누구보다 진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권 회장의 마음속에서 결정이 내려졌다. 그는 이 대역극을 묵인하기로 했다. 아니, 오히려 이 거짓말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자신의 철없는 손자 녀석이 바로 이런 진국 같은 아이 옆에서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돈과 지위가 아니라 땀과 진심으로 맺어진 이 관계야말로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다. 그는 이 가짜 손주 며느리가 진짜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권 회장은 뜻밖에도 농가의 소박한 식탁에 함께 앉았다. 서하와 이준이 함께 밭에서 기른 채소로 만든 투박하지만 건강한 식사였다. 그는 식사 내내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다. 서로를 챙겨주는 자연스러운 모습,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는 듯한 교감, 그들에게서는 위장이나 계산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의 모습이 보였다. 식사를 마친 권 회장은 농장을 떠날 채비를 했다. 그는 차에 오르기 전 서하를 따로 불러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말은 선문답처럼 알쏭달쏭했다. 꽃책에 붙여진 이름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튼튼한가 하는 것이지. 앞으로도 이 정원을 잘 가꾸도록 하거라. 그는 서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채 올랐다.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다. 서하는 그의 마지막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다. 거대한 폭풍우가 자신을 덮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잔잔한 햇살이 내리쬐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아군을 얻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서울에서는 진짜 폭풍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설화란이 만개한 온실안은 달콤하고 은은한 향기로 가득 찼다.
마침내 불가능에 가까웠던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윤서하와 권희주는 나란히 서서 눈처럼 희고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았다. 서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이주는 그런 그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거짓된 관계 뒤에 숨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서울의 사교계를 떠도는 윤채리에 대한 뒷조사 보고서를 이미 읽어본 터였다. 보고서 속의 그녀는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 찬 자신이 가장 경멸하는 유형의 인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여자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맑고 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이든 설령 윤채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진실이 알고 싶었고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서하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서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보여줄 것이 있어. 아주 중요한 것이니 날 따라와 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서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그의 강한 눈빛에 이끌려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이주는 그녀를 데리고 농장의 가장 깊숙하고 외진 곳, 그녀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평범한 창고처럼 보이는 낡은 건물이 하나 서 있었다. 하지만 이준이 지문을 인식시키고 보안 카드를 대자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서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건물의 내부는 낡은 창고가 아니라 마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최첨단 연구시설이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흰 가운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였고 유리벽 안에서는 로봇팔이 식물 세포를 배양하고 있었다. 거대한 수직 농장 타워가 천장까지 뻗어 있었고 모든 작물은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농업연구소가 아니었다. 태산그룹의 미래 먹거리와 바이오 산업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다. 서하는 압도적인 규모와 기술력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가난한 농부 권희주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주는 그녀를 연구소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는 창밖의 미래적인 풍경을 바라보며 마침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늘 진정한 파트너를 찾길 원하셨소.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나와 같은 꿈을 꾸고 함께 땀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시험을 계획하셨지. 솔직히 말하면 윤채리라는 여자를 만나는 것이 끔찍이도 싫었소. 보고서 속에 그녀는 내가 찾던 사람과는 정반대였으니까. 그는 서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솔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났지. 당신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소. 당신의 재능과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선한 영혼에 반했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속이고 싶지 않소.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마지막 진실을 밝혔다. 내 진짜 이름은 권희준이요. 그리고 내가 바로 당신이 만나러 왔던 태산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요. 그의 고백은 서에게 천둥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느낀 감정은 기쁨이나 안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배신감과 몸열감이었다. 그의 모든 친절과 따뜻함이 결국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정교한 연극이었다는 말인가. 그녀는 그의 거대한 실험실 안에서 관찰당하는 실험용 쥐가 된 기분이었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진실했던 순간들이 거짓으로 퇴색되는 것 같았다. 설상가상으로
그녀 자신의 거짓말이 부메랑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그는 자신을 윤체리로 알고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었다. 그의 기만에 분노할 자격조차 그녀에게는 없었다. 위선적인 상황에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시험이었다고요. 제가 그 시험에 통과하기라도 했나요?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 이주는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 뜻이 아니오. 나는 그저 내 진심이요. 서화가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속였어요. 당신의 세상에서 당신의 규칙대로 나를 관찰하고 평가했을 뿐이죠. 그게 어떻게 진심일 수 있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참아냈다. 서화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미친 듯이 연구소를 뛰쳐나왔다. 충격에 빠진 이준이 그녀의 뒤를 쫓아왔지만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베일은 벗겨졌지만 드러난 진실은 두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을 만들어 버렸다. 서하는 배신감과 죄책감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동화 속 왕자님을 만났지만 그 동화는 비극으로 끝나버릴 것만 같았다. 서울의 윤씨 일가가 맞이한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다. 베리디안의 적대적 M&A 시도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JY그룹의 경영권은 사실상 그들의 손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다. 박혜진과 윤채리가 누리던 모든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고 사교계의 친구들은 귀신처럼 연락을 끊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체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유일하게 연락이 닿은 가십의 밝은 친구였다. 체리야, 너 들었어. 다음 주에 태산그룹에서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연대 드디어 베일이 벗겨지는 거지. 넌 좋겠다. 바로 옆자리에 서게 될 테니 그 소식은 체리에게 마지막 동아줄이자. 동시에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체리는 패닉에 빠졌다. 만약 후계자가 공식 석상에 나타났을 때 자신의 자리에 윤수아가 서 있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불행이 시골에 있는 윤수아와 그 정체 모를 농부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 계집애가 내 약혼자를 홀려서 모든 걸 망치고 있는 거야. 그 농부놈도 뭔가 이상해.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질투와 의심이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희망을 걸고 결심했다. 직접 농장으로 가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그녀는 윤수아의 위선을 폭로하고 자신의 원래 자리를 되찾아와야만 했다. 박혜진 역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남은 비자금을 털어 체리의 손에 쥐어주었다. 가서 네 인생을 되찾아와 그 애를 쫓아내고 네가 진짜 윤체리라는 걸 똑똑히 증명하고 오란 말이다. 체리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하게 서울을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여정은 서하의 그것과는 정반대였다. 서하가 시골의 풍경에서 위안을 찾았다면 체리는 창밖의 모든 것을 경멸했다. 촌스러운 논밭, 비포장도로의 흙먼지, 심지어 맑은 공기마저 그녀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그녀는 불편한 시골 버스에서 내려 아찔한 높이의 명품 구두를 신고 비틀거리며 농장을 향해 걸었다.
그녀는 당연히 윤서아가 초라한 오두막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 상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아름답고 현대적인 농원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유리 온실과 잘 가꾸어진 정원은 마치 유럽의 대저택을 연상시켰다. 이곳 어디에도 그녀가 상상했던 가난과 궁핍의 흔적은 없었다. 그녀는 순간 자신이 길을 잘못 찾았나 하는 생각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농장 한쪽에서 일하고 있는 서아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몇 달 만에 본 서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주눅들고 그늘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와 흙을 만지면서도 빛나는 자신감 넘치는 눈빛, 소박한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명품 드레스보다도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체리는 끓어오르는 질투심에 이성을 잃었다. 윤서하,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평화로운 농장의 공기를 갈랐다. 서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이복 언니가 서 있었다. 체리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서하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꼴 좋구나. 여기서 행복한 농부놀이라도 하고 있었어. 감히 내 인생을 훔치려고 해. 이구와 주제에 그녀의 입에서는 저주와 악담이 뱀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서하를 창녀, 도둑이라고 몰았으며 자신의 약혼자를 당장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추악한 모습에 서하는 경멸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이 자신과 이준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바로 그때 소란을 듣고 권희준이 온실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지난 며칠간 서하의 냉담한 태도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다. 그는 체리의 화려하지만 천박한 행색과 서에게 퍼붓는 악랄한 말을 듣고는 즉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그가 보고서에서 읽었던, 경멸에 맞이 않았던 바로 그 윤체리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서하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녀를 보호했다. 체리는 갑자기 나타난 남자의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가 상상했던 늙고 추한 농부가 아니었다. 모델처럼 훤칠한 키와 다부진 몸, 그리고 서하를 지키려는 듯한 강렬한 눈빛까지. 그는 놀랍도록 잘생긴 남자였다. 하지만 질투심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 남자마저 서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이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당신, 이 교활한 계집애한테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당신의 진짜 약혼녀 윤체리라고요. 이 애는 내 대신 여기로 보내진 가짜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녀의 폭로가 농장 위로 울려 퍼졌다. 이제 모든 비밀이 경계선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이 마침내 그들 앞에 닥쳐온 것이었다. 윤체리의 날카로운 폭로의 농장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권희준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윤서하를 바라보았다. 서하의 창백한 얼굴과 고통스럽게 떨리는 입술은 체리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가 윤체리가 아니라는 것, 이 모든 것이 거짓된 연극이었다는 것을. 그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이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끔찍한 상황 속에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반면 체리는 이 침묵을 자신의 승리로 착각했다.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서하를 밀치고 이준의 팔에 매달렸다. 거봐요, 이제 진실을 아셨죠?
이 더러운 고아는 당장 쫓아내고 우리 이제 그만 서울로 돌아가요. 이런 총우석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아양을 떨었지만 그 속에는 천박한 속물근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이주는 뱀이 몸을 감는 듯한 불쾌감에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농장의 입구 쪽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한 대도 아니고 마치 VIP를 호위하는 듯한 검은색 세단 행렬이었다. 그 위압적인 광경은 조용한 농장의 풍경과 어우러져 비현실적인 느낌마저 자아냈다. 행렬의 가장 앞에 있던 차가 그들 앞에 멈춰 섰고 뒷문이 열리며 익숙한 인물이 내렸다. 바로 태산그룹의 권대환 회장이었다. 이번에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로는 수행 비서들과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 내렸다. 지난번의 소박한 방문객이 아니라 거대 그룹을 이끄는 제왕으로서의 모습이었다. 체리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 권 회장이 자신을 마중 나오기 위해 직접 행차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녀는 최고의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달려갔다. 회장님, 여기까지 어인 일로. 제가 바로 윤체리입니다. 그동안 오해가 좀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답니다. 저 애는 저희 집안에 체리가 아첨하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권 회장은 그녀를 벌레 보듯 차갑게 쳐다보며 그녀를 지나쳐 갔다. 그는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듯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이준과 서혜계로 향했다. 권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체리를 향해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윤체리 양께 알려드립니다. 이분은 태산그룹의 부회장이시자 유일한 후계자이신 권이준님입니다. 그 말은 체리의 뇌리에 터진 폭탄과도 같았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가난한 농부가 바로 그녀가 꿈에 그리던 재벌 3세였다니. 체리의 얼굴이 하얀색에서 파란색으로 다시 붉은색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 말도 안 돼.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신이 걷어차버린 행운이, 자신이 하녀처럼 부리던 이복 동생의 손에 들어가 버린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권대환 회장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천둥과도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체리를 향해 말했다. 태산그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신의와 인격이다. 윤체리 양과 그대 집안은 우리에게 그 어느 것도 보여주지 못했어. 오늘부로 태산그룹과 JY그룹 간의 모든 혼담은 공식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서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엄격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인자한 미소가 떠올랐다. 얘야, 내 이름이 계약서에 적힌 이름은 아닐지 몰라도 네 영혼이야말로 내 손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 존경을 얻어낸 진짜 이름이다. 나는 오직 너만이 이 권씨 가문의 손주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권 회장의 선언은 모든 상황을 종결시키는 최종 판결이었다. 체리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계획, 모든 오만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이주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조용히 서하의 손을 잡았다. 모든 거짓말이
폭로된 지금.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폭풍이 지나가고 가장 본질적인 진심만이 남은 기분이었다. 권 회장의 경호원들이 실성한 듯 울부짖는 체리를 부축해 채 태웠다. 요란했던 연극의 막이 내리고 농장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이준과 서한은 석양빛을 받으며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수많은 오해와 거짓의 강을 건너 그들은 마침내 진실이라는 땅 위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 있었다. 윤철이가 쫓겨나듯 농장에서 돌아온 후 윤씨 일개에 내려진 심판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권대환 회장이 공식적으로 혼담을 무효화했다는 소식은 서울 사교계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태산그룹이라는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지자 위태롭게 버티고 있던 JY그룹은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었다. 베리디안의 한상진 회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공세를 퍼부었고 결국 JY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박혜진과 윤채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는 넘어갔고 호화롭던 저택은 채권단에게 압류당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다. 그들은 평생을 경멸했던 서민 아파트로 쫓겨나듯이 이사해야 했다. 체리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현실을 부정하며 울부짖었고 박혜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오만과 탐욕이 불러온 파멸의 대가는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컸다. 한편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농장에는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기류가 흘렀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윤수아와 권희주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솔직해질 시간을 가졌다. 서한은 이준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 또한 그를 속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무너져가는 아버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녀의 고백을 듣는 내내 이준은 그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줄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실망감이 아닌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괜찮소. 서화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윤채리가 아니라는 건 처음 만난 날부터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소. 내가 아는 윤채리는 당신처럼 흙을 사랑하고 식물과 교감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중요한 건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이요. 나는 윤서하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요. 그의 따뜻한 말에 서아가 품고 있던 마지막 불안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난생 처음으로 온전한 자신으로서 이해받고 사랑받는다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준은 그런 그녀를 조용히 자신의 품에 안아주었다. 수많은 거짓말과 오해의 강을 건너 그들의 마음은 마침내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며칠 후 이준은 서아를 데리고 그들의 첫 만남과도 같았던 설화란 온실로 향했다. 그들이 함께 피워낸 순백의 꽃들이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이준은 그곳에서 서하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그가 직접 깎아 만든 작은 씨앗 모양의 나무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의 프로포즈는 재벌가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감동적이었다. 윤소아 씨,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태산그룹의 안주인이 아니라 이 땅을 함께 가꾸고 새로운 생명을 함께 키워나갈 나의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오. 당신이라는 씨앗이 내 마음에 뿌리내려 이미 거대한 숲을 이루었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바로 이런 진실한 사랑과 존중이었다. 이주는 약혼녀가 된 서하를 데리고 서울의 본가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권대환 회장과 정식으로 대면했다. 권 회장은 그녀를 더 이상 가짜가 아닌 새로운 가족으로서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그녀에게 선물했다. 그것은 식물학자였던 그의 아내가 평생에 걸쳐 기록한 식물 연구 일지였다. 내 아내도 너처럼 식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젠 네가 이 책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다오. 권 회장의 말에 서하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인격을 온전히 인정받고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뿌리를 바로 이곳에서 새롭게 내리고 있었다. 하녀처럼 살던 고아 소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여왕이 되어 있었다. 몇 달 후, 초록계곡의 농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장으로 변했다. 수많은 언론과 재계 인사들로 북적이는 화려한 호텔 예식장이 아니었다. 윤서하와 권희주는 그들이 함께 땀 흘려 가꾼 설화란이 만개한 유리 온실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의 축복을 받으며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서하는 웨딩드레스 위에 자신이 직접 말린 들꽃으로 만든 화관을 썼고 이주는 턱시도 대신 깔끔한 리넨 셔츠를 입었다. 그들의 결혼 서약은 서로에게 부와 명예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의 뿌리를 존중하고 서로의 싹을 트이워주며 평생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진심이 담긴 약속을 나누었다. 권대환 회장은 흐뭇한 미소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하객석 한쪽에 앉아있던 서하의 아버지 윤태섭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결혼 후 서하는 더 이상 농부의 아내나 태산그룹의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태산그룹의 농업생명공학연구소의 정식 소장으로 취임했다. 처음에는 낙하산 인사라며 수군거리던 연구원들도 식물에 대한 그녀의 깊은 지식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열정 앞에서 점차 그녀를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준과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이준이 거시적인 경영 전략과 투자를 책임지면 서하는 연구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냈다. 그들이 함께 개발한 신품종 작물들은 가뭄과 병충해에 강해 식량 위기를 겪는 제3세계 국가의 희망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증명해 보였다. 한편 몰락한 윤채리의 삶은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평범함, 그 이하로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한 백화점의 의류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백화점에는 과거 자신의 회사였던 JY그룹의 자리를 차지한 베리디안의 매장도 입점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명품을 휘감은 차에 거만하게 구는 손님들에게 억지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어느 날 그녀는 매장 안의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태산그룹의 친환경 농업 프로젝트의 성공을 알리는 뉴스였고 화면 속에는 서하와 이준이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서하는 더 이상 그늘진 고아가 아니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유능한 전문가이자
사랑하는 남편의 곁에서 행복하게 빛나고 있었다. 체리는 쓰라린 패배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자신이 걷어차버린 행복의 무게를 실감하며 살아가야 했다. 서아는 작은 연립주택으로 이사한 아버지를 찾아갔다.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는 오히려 과거보다 편안해 보였다. 그는 딸 앞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죄했다. 미안하다. 서아야, 아비가 못나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서아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젠 다 괜찮아요. 그녀는 아버지를 용서했다.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비로소 온전한 가족의 화해를 이룬 순간이었다. 어느 해 진력. 서하와 이주는 자신들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농원을 함께 걷고 있었다. 최첨단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스마트 온시라는 황금빛 노을로 물들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교배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품종의 토마토 앞에 멈춰 섰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며 기존 품종보다 몇 배나 많은 비타민을 함유한 기적의 토마토였다. 이준이 서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 토마토의 이름을 서하의 눈물이라고 붙였소. 당신이 흘렸던 아픔의 눈물방울들이 이렇게 달콤하고 강인한 열매를 맺게 한 거요. 서하는 그의 말에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결실을 맺은 그들의 삶처럼 온실안의 식물들은 따스한 온기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풍요로운 수확을 앞두고 있었다.